중국의 세컨티어 은행, 즉 주식제 상업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주식제 상업은행이 중국의 은행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정부의 은행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서울에 지점이 있는 공상은행, 건설은행 등등과 이 주식제 상업은행들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 주식제 상업은행의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 핵심을 구성하는 자산 건전성을 어떤 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네. 중국에는 중국개발은행을 포함한 3개 정책성 은행이 있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은행 산업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주주로서 경영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6대 국유 상업은행이 은행 산업의 40%를 차지해서 전체 산업의 50%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영자로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제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좀 더 영리기업의 성격이 강한 티어로서 상업은행으로서는 세컨티어, 그래서 세컨티어 은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 중국의 은행 개수가 농촌 마을은행 포함할 경우에는 4,000개가 넘고 그걸 빼더라도 2,500개가 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은행 산업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모호한 얘기가 되고요. 각 티어마다 좀 다른 전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제 상업은행에 특화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12개 주식제 상업은행 중에서 당시 2018년 말 기준으로 규모가 2조 위안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한 300조 원 이상 되는 은행들을 9개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해외 글로벌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있는 것도 이 9개 뿐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3개 중에 1개는 부실화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9개 집중해서 당시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바로 7페이지로 가시면요. 이게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신용등급이 2가지가 있는데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체 신용도가 있고 전체 포괄적으로 채무 상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장기 채무 신용 등급이 있는데 이들 3사가 공이 가장 우량한 초상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은행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채무 상환 능력은 거의 투기 등급 수준인데 이거를 중국 정부의 지원을 감안해서 투자 등급을 준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은행들은 굉장히 뭔가가 취약한데 그 정부 지원에 의지해서 이 채무 상환 능력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 3사의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거를 제가 보기에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비하면 굉장히 그 거시경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차주들 기업 차주 전체 집단에 대한 채무 상환 능력, 뭐 유동성 얼마나 풀 것인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써서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영향력이 은행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덕택에 이런 신용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정부의 은행 지원 가능성을 연장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다 지원해서 채무상환 능력 유지된다라고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9페이지 보시면 중국 은행 산업은 GDP 대비해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만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금융기업 부채 규모도 GDP 대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다 정부가 돈 갚게 줘서 갚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중국 정부가 뭐 달러 많이 갖고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목표도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하락한 상황에서도 전반적인 기업, 금융기관의 경쟁력, 채무 상환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지 개별적인 기업 하나하나를 다 살리고 다 끌고 가겠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정책을 통한 은행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위험 선호와 관리 능력에 따라서 개별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향후 점점 더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부실화돼서 이제 그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들이 있고 그 부실화돼서 정부 지원을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한풍은행인데 그럴 경우에 보면 정부 지원 후 채권은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지만 그냥 공시는 안 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딱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순간 지금부터 연차보고서 공시하지 않는다라고 공시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최종 신용등급, 뭐 정부 지원으로 돈만 받아서 사실 마음 편한 게 아니라 해외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펀더멘탈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돈을 제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 뻗고 자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신용도를 모든 측면에서 다 보는 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중에 핵심이 되는 자산 건전성 위주로 오늘 어떻게 자산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식재상업은행이 그 윗티어인 국유상업은행과 무엇이 다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13페이지 보시면 지배주주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온갖 업종을 업종이 다 국유기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중앙기업이라고 해서 국가기관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따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상업은행 6개사는 자기 자신이 중앙기업일 뿐만 아니라 주주도 중앙정부 아니면 중앙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경영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주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하면 주식재상업은행은 일반 법인, 보험사 같은 과 비금융 업종을 영위하는 국유기업이 이익 창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투자한 영리법인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은행입니다. 은행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유상업은행보다는 신용카드 대출과 같은 소비자 금융이나 자영업 대출, 민영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높고 국유기업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통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유상업은행들이 본점이 다 북경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과는 달리 주식재상업은행은 북경에 본점이 있는 은행도 있지만 뭐 상해, 광저우 이렇게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점 자체도 대도시 위주로 있으면서 본점에 인근한 지역에 더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별로 대출 자산의 지역 분포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주식재상업은행의 약점인데요.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명명이 되는 게 WMP라고 불리는 자산관리 상품과 구조화 금융법인 비지배 지분인데 이것들이 대부분 국유상업은행에서는 많이 정리가 되는데 이건 2018년 말 자료 기준이고 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거의 정리가 됐는데 여전히 주식재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별로 부담을 많이 지고 있어요. 이때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데 자산관리 상품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펀드니까 판매한 은행이 무슨 부담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법적으로는 원금 비보장 조건이지만 실제로는 운용자산이 PF자산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면서 목표 수익률을 제시를 하고 그 중국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판매한 은행이 그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이익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사실은 정부도 실제로 약간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좀 모호하고 시장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은행이 손실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모두가 다 중국 시장 내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자산이어서 위험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고요. 구조화 금융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SPC가 아니고 은행의 부실 채권 고위험 투자 자산을 구조화 금융법인에 이전을 시키고 그 지배 지분을 외부 투자자한테 이전해서 비지배 지분만 은행이 보유해서 비연결 대상으로 내역을 주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되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총자산 수익률 같은 걸 기준으로 보면 영업 경비율이나 주식재상업은행이 더 국유상업은행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총자산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만 보시면 전체 구조를 파악하실 수 없는 게 국유상업은행은 압도적으로 모든 조달을 사실상 대고객 예수부채, 예금 가지고 조달을 하는데 그래도 주식재상업은행은 차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살짝 조달 비용이 더 높아요. 그래서 원래 영리적인 성격도 강한 데다가 그런 조달 구조상의 차이가 있어서 대출을 좀 더 고금리로 운용을 하고 자산관리 상품,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자산관리 상품 판매라든지 급격한 신용카드 발급 증가 이런 걸 통해서 수수료 순이익에 의존하려고 하는 요인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다음 꼭지가 이제 주식재산업은행의 자산 건전성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수익성, 뭐 자본 적정성 여러 가지 조달 구조 있는데 왜 굳이 자산 건전성만 이제 발표 내용으로 삼았냐 하면 리포트 내용을 연구를 했냐 하면 신용도 저희 평가 항목 중에서 사업 항목은 공시 자료만으로 어차피 파악이 어려워요. 뭐 사업 안정성은 시장 지위나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거 볼 수는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에 앉아서 다수의 기업을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고 상대방 피평가 대상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으면 경영 및 리스크 관리 같은 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무 요인이 상대적으로 파악이 용이한데 자산 건전성은 수익성, 조달 구조, 유동성 등
다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미칠 뿐만 아니라 지표만으로 전망이 불가능하고 그 세부적 그 자산 건전성 지표가 나오기까지 그 뒤에 있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본 적정성은 여기 뭐 주주에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도 좀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BIS 자기자본 비율 보면 대충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악이 좀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자산 건전성이 중국 주식대상업은행의 신용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공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고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는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은행 비교하면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실채권 비율 2% 이하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충당금 적립률은 우리나라 은행보다도 훨씬 높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표는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해마다 부실채권은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걸 대손 비용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런 그 대손 비용으로 인식하고 다 매각을 하거나 뭐 상각을 시켰기 때문에 저런 지표가 나온 거라서 경제 성장률 둔화로 부실채권 발생이 더 증가할 경우에는 자산 건전성하고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시기에 따라서 은행에 따라서 그림자 금융의 일부가 부실화되고 그 일부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에는 세전이익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24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죄송합니다. 네. 실제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당시의 순위가 어땠는지를 지금 다시 설명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중국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지표를 어떤 그 방식으로 그 지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 작동 구조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표도 보긴 봐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러한 지표가 산출되기까지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 구조는 자산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많이 없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고요. 실제로 똑같은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고 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채권 발생 부담이 어떤지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림자 금융의 부실화가 현실화됐을 때 세전이익이나 자기 자본에 부담을 어느 정도 주는지 부실채권 발생 부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초상은행의 자산건전성 전망이 제일 우수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평안광대은행이 저하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이제 자체 신용도 추이를 보면 이들도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보이니까 순위나 이제 평가 내역들은 지금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초상은행이 부실채권 비율도 낮고 대손충당도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평안은행은 좀 취약합니다. 일단 이걸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29페이지 보시면 네, 자산 구성에서 봐야 될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대출채권 종별 구성이 어떤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채권 지역 구성이 어떤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 대비해서 그림자 금융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채권 종별 구성에 있어서는 중국에서는 여전히 제조업, 도소매업, 광업은 부실화 우려가 높은 대출 종목이고요. 소비자 금융, 자영업은 크게 부실화된 적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실화 우려가 내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뭐 부동산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액 다건이고 뭐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인 회수가 좀 더 용이한 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출 종류입니다. 그리고 대출채권 지역 구성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최소한 동북 삼성, 중베이 지방의 차주들이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 금융 익스포저가 총자산 대비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표랑 자산 구성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요소는 이제 수익 구조입니다. 34페이지로 가시면요. 사실 대출이 금리가 조금 높다든지 수수료 영업 순수익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그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들이 구조적으로 조달금리가 국유상업은행보다 높아서 고금리 대출로 편향될 요인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수수료의 많은 부분이 자산관리 수수료나 특히 주식대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관련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급격히 신용카드 발급을 최근 몇 년 동안 늘린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확실히 차이가 나는 고금리 대출 운용 비중이 높다든지 수수료 순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좀 위험한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실채권 발생 부담도 결과적인 부실채권 비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은행들 간에 큰 차이가 있고요. 당시에는 평안은행, 광발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자 금융을 세전이익이나 자기자본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를. 이렇게 해서 중국의 그 영리 상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제 상업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통해서 이제 미시적으로 각각 은행 간의 경쟁력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